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베트남 외교장관이 방북 중인 가운데 북한 매체가 베트남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과 의전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방문 이틀째인 어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호찌민 주석부터 내려온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측이 지역과 국제 문제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과 의전, 경호 문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들이 5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시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이후 베트남식 개혁개방 시나리오가 현실적 대안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인 합의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뒤에도 협상을 계속해 가겠다며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평양 실무협상을 통해 서로 원하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 목록을 주고받은 북한과 미국.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협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작성에 돌입한다고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우리 국회 대표단에 밝혔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다음번 만났을 때는 최종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 10여 개로 가닥을 잡은 세부 의제를 조율하며 하노이 선언의 틀과 내용을 채워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종전선언 등의 4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뉘앙스를 봐서는 그 단계적 사안별로. 한편 미국 정부는 2차 정상회담 뒤에도 북미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도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 협상 내용이 그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다는 걸.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짧은 기간에 포괄적이고도 세부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통큰 결단으로 진전된 합의를 이루되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달성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일괄 타결식 해법을 주장하던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을 테러 자금을 지원하거나 돈 세탁을 하는 나라로 잠정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들 23개 나라가 테러 자금 지원과 돈 세탁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U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명단을 통보한 뒤 이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명단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폄훼 행사를 주최하거나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잠시 뒤인 오전 7시 반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모여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 윤리위는 최대한 오늘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5.18 망언과 관련해 악화한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상경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문제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이 퇴출당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며 국회 앞에서 끝장 투쟁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의 할머니부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까지
격앙된 모습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섰습니다. 이른바 5.18 발언 논란을 촉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지난 8일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38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니 가슴을 말을 해달고 서 있는 놈이 그렇게 무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격앙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결의를 꼭 지켜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한국당이 역사 왜곡을 사과하고 김진태 의원 등을 제명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5.18 망언 논란에 불을 지핀 지만원 씨는 과거에도 북한군 개입설 주장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묵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법원에선 어떻게 사실관계를 판단했는지 강희경 기자가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해묵은 주장이 또다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분합이들이다.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지만원 씨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만 3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먼저 지 씨는 지난 2002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실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가 광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주장을 펼쳐 기소됐고 역시나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의 사법적 판단이나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북한 개입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유무죄는 엇갈렸지만 법원은 지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공청회 발언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만큼 지 씨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였는 바 이와 별도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왜곡처벌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최고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춥다고요?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이 반짝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름만 많은 내륙 지역과 달리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원 영하 12.3도, 파주 영하 9.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부산 9도, 대전 7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오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또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큰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골이 또 터졌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뽑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분 베르통원의 크로스를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골이자 시즌 16호 골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31일 프리미어리그 와퍼드전 이후 4경기 연속 골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통산 11경기에 나서 9골을 터뜨리면서 유독 강한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손흥민과 베르통원, 요렌테의 연속골이 터지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3대0으로 누르고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일단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을 먼저 불러서 경찰 유착설과 마약 유통 정황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 조치 논란은 유착설과 클럽의 마약, 성범죄 연루 의혹 등으로 번졌습니다. 핵심은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설의 진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문을 연 버닝썬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신 계좌 기록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버닝썬과 관련된 112 신고 내용을 전부 확보해 부당한 사건 처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임직원 간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 해명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소환해서 불러야겠죠. 나머지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약물을 유통했다는 중국인 여성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성범죄 영상에 대해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대표 이모 씨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본격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경찰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이 없었다고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마약 유통이 없었다는 선입견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수입 SUV 차량에 불이 나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또 보관 중이던 레저용 요트에도 화재가 발생해 배가 전소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굉음까지 나더니 불길이 더욱 거세집니다. 불이 붙은 차량은 수입 SUV 랭글러 루비콘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출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젯밤 11시쯤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운전자 61살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룸에서 불이 나 황급히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을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동용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레저용 요트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가 뿌리는 물줄기 사이로
시뻘건 불길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요트는 그 사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이 불로 바로 옆에 있던 캠핑카도 뜨거운 열기에 손상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보일러실을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주인 B씨는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1시간 뒤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가보니 불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입각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둘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7, 8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입각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중진 의원 외에도 4선의 송영길 의원과 3선의 이인영 의원도 통일 외교라인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 가운데 뒤늦게 입각한 유은혜 교육부 총리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말고는 모두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출신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초에 개각 발표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전에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달 안에 개각을 발표할 계획으로 장관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비서관과 안보실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인데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준비 등을 고려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유임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전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는데 5.18 망언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3명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쳐 전당대회 불참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정선거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범친박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상대 후보의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폭정에 대해서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이 박근혜 논란에 갇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개파가 아닌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을 내세운 오세훈 후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진단 해산 딱 떠오르죠? 네. 이념형 지도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분 대통령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망언 논란도 변수입니다. 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김진태 후보는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려한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까지 벌인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언급 없이 드루킹 사건 관련 청와대 1인 시위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특검법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4차례의 합동 연설회와 6차례에 걸친 방송 토론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전국 경제 투어 6번째 지역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부산시의 비전을 지지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영남권 지자체가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는데 부산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애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거로 결론났던 신공항 문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신공항이 소음 피해와 확장성 문제 등으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이런 움직임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공항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될 거라며 가급적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 영남권 5개 시도가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이 나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이거를 좀 승격을 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부산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총리실 산하에 신공항 검증기구가 생기는 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지난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로 예정돼 당선 무효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1심 형량을 선고합니다. 청와대는 성폭력과 폭력 문제를 포함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관련해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근본 대책 실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한 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살에서 74살 성인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진행합니다. 올겨울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3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늘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안성은 오늘, 충주는 내일을 기해 발생 동장 3km 이내를 제외한 곳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말이죠. 일본 정부는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문희장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日韓の合意で完全かつ不可逆的にこれは解決をした。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사죄가 필요하냐는 뜻입니다. 특히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 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일왕을 국가의 상징이자 큰 어른으로 생각하는 일본 국민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多くの国民がですね、驚きかつ怒りを感じたんだろうとこう思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위안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일왕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일왕 사죄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5초 분량의 인터뷰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퇴임을 앞둔 일왕은 전범 주범의 아드님 아니냐, 그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풀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왕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요지.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은 대부분 일왕이 전범 주범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상징인 일왕을 모독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한국과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등의 지나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국회 보도관이 당시 인터뷰에서 문 의장이 일왕을 전범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음성 데이터 공개로 한국 측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의 이런 반응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관방장관이 나서더니 이제 아베까지 나서서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그 말은 평상시 내 지론이고 한 번도 바꾸지도 않고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위안부 문제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 어린 사과예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국교 정상화 합의서도 있고 중간에 박근혜 아베 대통령 간의 합의서도 있고 합의서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래요. 결과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마지막 승복,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뭐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 라는 데 내 말에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다음 회의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한미 양국이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합의했고 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인 8.2%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증액 여부와 관련해 다음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나눈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당시 재판부가 판결을 미리 귀띔도 없이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론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라는 걸 고려하면 자신이 배상 판결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4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양 전 대법원장은 또다시 한상호 변호사를 만납니다. 당신은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외교부가 이번엔 잘하겠지요라는 한 변호사의 말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이 원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김앤장 측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김앤장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9살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만졌다며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재직할 당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했고 지난 2016년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자신의 손이 A씨의 손에 닿아 곧바로 사과했다며 A씨도 사과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오사카 총영사 청탁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유족과 윤창호 씨 친구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27살 박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동욱 판사는 기록으로 보이는 윤창호 씨는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다며 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결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떨어져 있다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평가했습니다. 선고량이 과연 지금 국민적 어떤 법 감정이나 혹은 국민적 증서에 부합한 그런 형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고,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6년이라는 거는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구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검사들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고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윤창호법 발의되고 음주운전 처벌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만큼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립니다. 노인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치매 검사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치매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서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실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숫자와 계절, 요일 순서에 따라 선을 잇는 기본적인 치매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고령자는 17명 가운데 6명. 탈락이 결정되자 다음 단계 검사를 받기 위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면허 시험장별로 편차가 있지만 올해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35% 정도입니다. 기본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어서 기초인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탈락하면 좀 더 심층적인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층적인 치매 검사에서도 탈락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 후속 검사에서 탈락하는 고령자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로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80대 할아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할 정도로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타세요? 운전한 지? 네. 일주일에 했지만 69년 전에 했어요. 운전은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하여튼 이번에 준비는 나오면 연어 기간에 해지다가 몸이 아직 성하니까.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뒤에 차 나와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고령 운전자 6천여 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실패한 사람은 단 21명. 비율로 따지면 0.5%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를 앓는 비율이 10.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도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불러내는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을 해버리면 분명히 거부하는 세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신 생계형 운전자가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 때문에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의료검진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 영국처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치매 진단을 만약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만약에 법적 의무화해서 진단 검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걸러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하기가 수월해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령 운전자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18일 오후 4시 반 청와대에서 유가족과 동료,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이 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입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서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 2명과 교사 3명은 어제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에 대한 교육청 보조금을 처음 학교로와 에듀파인에 연계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월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교사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돼 설립자나 원장들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인데도 중단 대상으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8일 ILO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ILO 협약 111호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서도 정치활동의 제한은 좁은 범위의 직종에 한정돼야 하며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과 어가 소득을 지금의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산업 혁신 방안,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자원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10년 뒤인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을 100조 원,
의가소득을 8천만 원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연근해 어업인, 양식 어업인, 수상기업인을 양성해 4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수상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투융자 등 전주기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수산물 보급과 어업인 소득 강화를 위해 양식 산업의 규모화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참치 양식처럼 사업 초기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양식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됩니다. 또 참치 펀드 등 실물 펀드를 출시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자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종별로 한 해 잡을 수 있는 총 어획량 지정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불법 어류를 근절하기 위해 2번 적발되면 바로 어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식 면허권과 어선 허가권의 거래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 거래 은행을 설립해 청년들의 수산업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2030년까지 수산업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해 한 해 수산물 수출 34억 달러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 성공을 위해서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제도 개선과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남긴 문서가 13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조선이 미국과 경인선 철도 부서를 논의했던 사실과 함께 약소국의 외교관으로서 꿋꿋하게 자주 외교를 펼치려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시관으로 다시 문을 연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입니다. 복원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았지만 이곳에서 펼쳐진 외교전이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약 130년 전 주미공사관에 근무했던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 후손의 기증으로 당시 자료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 연락이 와서 이게 가는 길이 이 길이 맞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철도 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도가 실제 만들어진 1890년대보다 앞선 1888년, 조선과 미국이 이미 철도 부설을 논의하고 계약서까지 검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 내용이 15년 임대차다 이래가지고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결국 박정현 공사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해서 결국 취소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모아둔 미국 서간에서는 낯선 미국 땅에서 지낸 약소국 외교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 적은 연봉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장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중국 공사의 트집에 진퇴유국 처지다라는 글에서는 중국의 간섭으로 겪은 고충이 느껴집니다. 미국에 주지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만 빈약하지만 지지 않겠다는 글에는 자주 외교를 향한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미국의 간섭은 민을 주권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왕이 주권이 아니라 민이 주인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구한말 조선이 대미 외교를 어떻게 펼쳤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가 제작됩니다. 리온 픽처스 등은 어제 오후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영화 저산너머 제작 발표회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저산너머는 고 정채봉 작가가 쓴 바보별님 개정판을 원작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최종태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저산너머에는 강신일, 이항나 배우 등이 참여하고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6개월째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 최신 차트를 보면 지난해 8월 발매한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앤서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9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난해 9월 빌보드 200에서 1위로 진입한 뒤 24주째 10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61회 그래미 어워즈에 한국 가수 최초로 비상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타협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짤막하게 상황을 전합니다. 무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일찌감치 이틀 전에 베이징에 도착해 고위급 협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4일간 이어진 초관급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두 사람은 오늘부터 리허 중국 부총리 등과 협상을 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상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극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90일 무역협상 시한을 다소 연장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a big team of people, very talented people over in China right now, negotiating on the China deal. It's go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예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고위급 협상이 파국에 이른다면 미국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정부는 다음 달 말 EU를 떠날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브렉시트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됐다면서 영국은 2년의 시한이 끝나는 다음 달 29일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이르더라도 이후 승인 투표와 비전 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3월 29일 이전에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서는 합의하에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정부와 미국인을 표적으로 한 이란 정권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한 기관과 개인 11개 대상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하고 악의적 대미 사이버 캠페인에 연루된 기관 2곳과 관련자 9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황열병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WHO는 황열병 백신이 접종 후 열흘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방문 일정에 맞춰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가 황열병 발병 위험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7개 주 가운데 21개 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양측이 조만간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내일과 모레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러시아가 신형 순환미사일 개발 배치에 INF를 위반했다면서 INF의 이행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맞서 러시아는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역시 INF의 이항을 중단하겠다고 맞서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의 공기질이 대폭 개선됐다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악화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분석해봤더니 지난달 중국 북부의 주요 도시 대기질이 1년 전보다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오염 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술 더 떠 중국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은 중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릅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의
39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달에 세제곱미터당 11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시성의 석탄도시 림파는 174 마이크로그램으로 무려 23%나 상승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4분기 철강, 시멘트 생산과 화력 발전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겨울 난방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만 보면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93.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권장치인 10 마이크로그램의 9배를 넘긴 겁니다.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해 공기질 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인화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이 사고가 나면 화재나 큰 폭발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24시간 추적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 탱크를 싣고 시속 118km로 내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반대편 차선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위험 물질을 운반하다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유류와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운송 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가 장착되고 사전 운송 계획서 등의 데이터는 중앙관리센터로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이상 운행 등의 신호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특히 차량 사고 발생 직후 위치와 위험물 정보 등이 경찰과 소방에 전달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5,000여 대 차량의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현재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노력해 주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김재건 행정안전위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 성안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홍익표 평안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3월 이후 이 방안을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오신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님, 김부경 행안부 장관님, 민감용 경찰청장님과 당정청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적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행안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가경찰이 담당했던 사무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긴밀히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하여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동거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적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전국 확대를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법안에 대해 당에 설명을 드리고 당정청이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인 동시에 나라 전체의 치안 시스템을 재편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서 입법을 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 당정청 협의회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얘기 들으셨습니다. 통상 당정청 협의회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회의가 끝난 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범위 등 자세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7도로 어제 아침만큼 추운데요. 한낮의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의 눈발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 최고 3cm의 눈이 온 뒤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